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화이자 백신 물량 부족으로 부산에서는 오늘부터 미리 예약된 1차 접종까지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예약했던 사람들은 계속 접종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하루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백신 국정조사와 여야 방미사절단 구성을 여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상견례에서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전의 한 변전소에서 큰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근 6만여 가구 전기 공급이 한때에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장이동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매몰된 50대 근로자가 수색이 시작된 지 25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호흡이 없는 상태여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일용직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검토했던 대북 정책이 공개됐습니다. 일괄 타결을 시도했던 트럼프 행정부나 전략적 인내를 견지한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실용적 접근이라는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대신 2차 접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건 화이자 백신을 아직 한 번도 못 맞은 75세 넘는 어르신들은 당분간 백신을 맞기 어렵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채널의 취재 결과 부산에서는 1차 접종을 이미 예약한 사람까지 못 맞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존 예약자는 그대로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과 다릅니다. 접종 속도를 올리려다 자꾸만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소식 황규락 기자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유일하게 문을 열었던 부산 진구의 예방접종센터는 오전에만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부터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예약분을 포함한 1차 접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5월 달에 이제 내려오는 물량이 굉장히 적어서 정부는 어제까지만 해도 신규 1차 접종 예약 접수는 중단하되 기존 예약분까지는 접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접종센터의 물량 부족으로 2차 접종을 하려면 기존 예약까지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기존에 이제 5월까지 잡혀있던 1차 접종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신규 센터가 열리는 경우에도 1차 접종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예약이 중단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조차 상반기 나머지 공급분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백신 물량이 충분하다면서 예방접종센터를 늘리며 백신 속도전을 강조해왔지만 곳곳에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의 접종 기준이 1차 접종이 아닌 1, 2차 완전 접종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완전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2차 접종을 끌어다 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계획이 좀 없었지 않느냐. 정부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지만 4월 300만 명이라는 접종 목표가 오히려 문제를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코로나 집단 감염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도 조심스럽게 자가검사 키트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 자가검사 키트가 벌써 동인한 곳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코로나에 걸렸는지 판별할 수 있는 걸까요? 임민중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약국, 진열대 한가운데 자가검사 키트가 놓여 있습니다. 판매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구매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 홍보해가지고 사러 온 분들도 있고 딴 약 사러 왔다가 보고서 이거 한번 집에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구매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저께 우리가 주문을 많이 했는데 20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오전, 오후로 나눠서 다 팔렸고. 아직 물량이 입고되지 않은 약국의 경우 다음 주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상자당 검사 키트 2개가 들어있는데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해 보겠습니다. 면봉으로 콧 속 검체를 채취해 용액에 섞은 뒤 검사 키트에 4방울을 떨어뜨리면 15분 뒤 결과가 나옵니다.
음성이면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납니다.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확도가 관건입니다. 방역당국은 증상이 있지만 빠른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써야 한다며 보조적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자가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라도 위음성, 가짜 음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별도로 확진 검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검사 전 실내를 환기하고 깨끗이 손을 씻고 사용해야 검사 키트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이제 대선까지는 원내 사령탑으로 국민의힘을 이끌게 될 텐데 백신 부족 문제를 정부를 상대할 첫 카드로 뽑아들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당분간 코로나19 백신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백신 국정조사 추진과 백신 확보를 위한 여야 미국 사절단 구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모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백신이 조속히 도입되고 최다한 시일 내에 접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야 통틀어서 당력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실정으로 인한 백신 수급 차질을 따지면서 민생을 챙기는 제1야당의 면모를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백신별 월별 도입 물량과 재고 물량, 접종 계획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표만 거창하고 과정은 없는 이 정부의 단세포적인 안일함과 무능이 바닥난 백신 마냥 민심까지 한계점에 도달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가장 아파하는 백신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 정치권 현안에도 단계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여기서 전문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접종 속도전 현재 상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보신 대로 화이자 백신 신규 접종 예약이 중단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밝히기로는 3주, 앞으로 약 3주간인데요. 이 3주라는 기간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350만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4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예약하고 접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근데 많은 350만 명 분에 대해서 나이를 순차적으로 지금 예약이 안 되고 모두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약을 했고 네. 기다리고 계셨는데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한 211만 명분 정도였고 벌써 161만 회 정도가 소비가 됐기 때문에 60만 회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에 3주 후에 반드시 2차 접종을 해야지만 예방률이 95%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 초에 접종을 하신 분은 이미 2차 접종이 들어갔고요. 네. 4월 말에 접종하신 분은 5월 중순 3주째까지는 우리가 2차 접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는 물량이 부족하고 5월에도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5월 중순 3째 주까지는 우리가 2차 접종에 신경을 쓰고 5월 셋째 주 이후부터 다시 1차 접종을 예약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정부가 이제 4월에 1차 접종자를 빠르게 늘려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차분 물량까지 돌려서 썼고 그래서 부족해졌다는 입장인데 네. 고위험층 1차 접종이 그만큼 급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350만 명 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이 있었다면은 예. 우리가 동시에 다 접종이 가능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2분기까지 4월까지 300만 명 분을 접종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서 조금 무리하게 2차 접종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차로 예약하신 분들이 지금 기약 없이 5월 중순 이후로 다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다리는 분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부 전략은 일단 앞으로도 이렇게 1차 접종 또 2차 접종을 번갈아 가면서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네, 궁금한 게 이런 식으로 접종 전략을 짜는 게 일반적인 건지 또 위험할 소지는 없을지 궁금한데요.
대부분은 나이를 연령을 제한을 해서 65세 이상 접종, 55세, 40세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18세 이상 모두 예약 접종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물량이 그만큼 확보가 되면 연령별로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25만, 50만 이런 식으로 들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특히 화이자 백신은 연구에 3주 간격으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스트라제네카처럼 12주 간격으로 맞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아직까지는 3주 간격으로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량 도입에 차질이 생겨서 혹시라도 3주를 넘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지금 전혀 담보를 할 수 없다. 지금은 연구가 없기 때문에 네. 담보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3주 간격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과 같은 정책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결국 물량 부족이 제일 큰 문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임상조차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 정부가 지금 11월 집단 목표 달성을 계속해서 목표로 잡고 있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7월이 되면 유럽이나 미국이 대부분 접종을 끝내고 집단 면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가 되는 7월부터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RNA 백신이 물량이 많이 풀릴 수가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정부가 지금 3분기 이후에 모더나 화이자만 4천만 명분을 지금 확보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3, 4분기 걸쳐서가 아니라 3분기 초반에 7월, 8월 내에 만일에 그 4천만 명 물량을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11월이 아니라 7월, 8월 이내에도 집단 면역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대전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에서 난 화재 소식을 전합니다. 지진인가 할 만큼 강한 폭발에 7만 채 가까운 집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잠시 뒤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집니다. 갑자기 한 5시면 불이 나갔어요. 거기다가 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 혹시 지진인가 했어요. 대전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변전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새벽 5시 15분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00명과 장비 60대를 투입해 4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변압기 등 변전소 내 설비 대부분이 탔습니다. 이 여파로 6만 7천여 가구와 상가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전구가 다 나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인터넷도 안 되고 전기장판도 다 나갔고. 한전 측은 다른 변전소를 통해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했습니다. 불이 난 변전소는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시설입니다. 소방당국은 한전과 함께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서울 장이동에 있는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한 분이 매몰됐죠. 근로자의 날인 오늘 25시간 만에 발견됐는데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서울 장이동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가 오늘 오후 4시 반쯤 발견됐습니다. 수색 작업을 벌인 지 25시간 만입니다. 근로자는 지하 3층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는데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진 건 어제 오후 3시 반쯤. 근로자가 4층에 있는 굴착기에 기름을 넣으려고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기름 호수를 인양해 주려고 올라가는 길에 3층 슬라브에 섰는데 그 3층 슬라브가 5초 만에 바로 붕괴가 된 상황이거든요.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와 좁은 공간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공간이 좁아 구조 장비가 들어가기 힘들자 소방당국은 이 크레인을 이용해 장비 5대를 들어올려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매몰됐던 근로자는 50대 일용직 근로자로 이 철거 현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남 얘기 같지 않던 며칠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던 의대생이 닷새 만에 숨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머리 쪽에 의문의 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부검에 맡길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김지혁 기자입니다.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모 씨. 유족은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며 부검을 요청했고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에 난 상처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구두소견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거에 부딪히든지 아니면 어떤 뭉툭한 거에 맞았을 때 그런 상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뺨에 상처 하나가 있다고 하셨고 육안으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어 국과수는 정밀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15일이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의 빈소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의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 부검을 요청한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이 꿈 같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바뀌는 거잖아요. 어떤 부모가 부검을 받고 싶겠어요, 자식을? 손 씨 아버지는 아들을 봤다는 제보자도 있는 만큼 경찰이 폭넓게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사가 완만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실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머리에 상처가 왜 났는지, 누가 밀었는지, 안 보이는 시간에 뭐가 했는지 그런 거를 알고 싶은 거고.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이번에 시청자분의 소중한 제보로 취재한 사건입니다. 며칠 전 마스크를 안 쓴 남성이 시내버스에서 난동을 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버스를 향해 다가오는 남성.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타더니 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그제서야 돈을 냅니다. 남성은 10분 넘게 버스 안을 돌아다니며 기사와 승객을 향해 욕을 했습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운전에 방해를 하는 거 계속. 중국말 하다가 한국말 하다가 욕했다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동이 이어지자 버스 기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남성을 버스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과 통화한 버스 기사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성이 말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같은 사항이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인적사항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면은 뭐 그냥 보내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현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과태료를 떠나서 지금 버스에서 난동 피해서 제가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 하시나요? 저희가 뭐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버스에서 행태를 부리니까 그분을 현장에서 저희가 내리게 했잖아요. 취재 결과 경찰은 남성을 순찰차에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귀가하며 다른 장소에서 행패를 부릴지 몰라 직접 내려줬다는 겁니다. 경찰은 남성이 경찰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버스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한쪽이 쓰러지지 않도록 받치는 나무를 버팀목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거친 비바람에도 맞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 부모가 자식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은 피를 나눈 형제일 겁니다. 그런데 함께 살던 친누나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누나의 시신은 숨진 지 4개월이나 지나 인적이 뜸한 농수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또한 남동생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했을 두 사람에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정하십니까? 왜 살해하셨어요? 운동은 왜 가셨습니까?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택시에서 도망가십니까? 네,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남동생은 줄곧 우발적 살인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주장에 신빙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사건은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7살인 남동생이 함께 살던 30대 누나를 살해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중순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누나의 시신이 발견된 게 지난달 21일이니까 무려 4개월 전입니다. 일단 경찰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이었다는 남동생의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강화도 농수로에서 발견된 누나의 시신에서
전신이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된 점 때문인데 평소 누나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왔던 동생이 범행 당일에도 늦게 들어온다는 누나의 핀잔을 듣고 홧김에 막무가내로 흉기를 휘두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나를 살해한 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우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족을 죽인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죽이고 나서도 시신을 유기했잖아요.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점을 더 지적할 수 있을까요? 네, 누나를 살해한 뒤에 동생은 아파트 옥상에 10일 정도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신을 가방에 담아서 렌터카로 옮긴 뒤에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는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누나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 등을 수차례 검색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가방 안에 담겨있던 시신이 농수로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우려해서 인터넷 뉴스를 수시로 찾아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30년 가까이 산 가족이잖아요.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뿌리 깊었던 것 같고 앙심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금방 반성을 하고 자수하기보다는 혼동의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닌가. 그럼에도 도망을 나가거나 하지 않은 거 보면 도주의 능력 자체가 좀 미비한 사람 아니었나 추정이 됩니다. 자수도 도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거 말고도 다른 정황도 포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수개월 동안 연락이 닿지 않은 딸이 걱정된 부모는 지난 2월 14일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남동생은 누나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유심칩을 다른 기기에 끼워서 SNS 문자 메시지를 조작합니다. 자신과 대화한 것처럼 꾸민 건데 누나에게 어디냐 걱정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뒤에 누나의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나는 남자친구와 잘 있다. 자꾸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거다. 이러한 답장을 전송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캡처를 해서 어머니에게 보내서 안심을 시켰는데 경찰에게도 누나를 가장해서 가족과 연락하고 있다. 부모님이 오해를 해서 신고를 한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부모는 지난달 1일에 실종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더 잘못될까 봐 실종 신고를 취소했던 건데 일단 누나 장례식이 열렸잖아요. 여기에도 이 사람이 참석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누나의 발인이었던 지난달 25일입니다.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 행렬 앞에 서기도 했는데 부모님이 거주하는 경북 안동에서 체포될 때까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엄마가 계속 고기를 밥에다 올려주는데 말도 안 하고 지엄마가 고기를 보면 제가 곱게 굳게요. 그게 얼마나 많이 돌아왔을 거. 완전 범죄를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경찰의 통신 수사 과정에서 숨진 누나의 SNS 계정이 사용된 위치가 남동생의 휴대전화 사용 위치와 같은 곳으로 확인이 된 건데 경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남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서 사이코패스 검사 등도 진행할 예정인데 구속 여부는 내일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사건도 그렇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남매의 부모는 자식들을 한꺼번에 둘 다 잃은 셈이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싶기도 합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되갚는 공매도, 주식 투자 기법 중에 하나죠. 이틀 뒤인 월요일부터 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처음 투자를 했던 분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이 시작되는 건데요. 뭐가 달라지고 뭘 주의해야 할지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상반기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코스피 3000시대를 이끈 동학개미들. 그런데 모레부턴 신규 동학개미들이 겪어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 역대 최장기간 동안 금지됐던 공매도가 2분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엔 벌써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매도가 없을 때 주식을 해가지고 그 개념조차도 몰랐는데요.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을 그냥 미리 다 팔아야 되나.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서 되갚는 투자 기법인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식의 적정 주가를 찾아 시장 과열을 막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른바 큰손들이 개입해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겐 불안 요소입니다. 내가 이제 판단해서 괜찮은 기업을 투자했는데 기관이나 외인들이 공매도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가도 떨어뜨리는 개인으로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감도 있고 정부는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과는 달리 증권사로부터 종목을 빌릴 때 60일이라는 제한을 두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연장하면은 계속 10년까지도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승률이 100%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 의무 상환 기한을 개인처럼 60일로 변경해야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당분간 공매도 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루 2차례씩 홈페이지에 공매도 거래 금액과 상위 종목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민주당도 내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선전에 돌입합니다. 후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친문 표심 잡기에 집중을 했는데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 때문인지 흥행 열기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여의도 당사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오늘도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예년엔 당원 수천 명이 대형 실내체육관에 모여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9 확산으로 후보들만 행사에 참석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후보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규모 현장 투표도 사라지고 투표는 모두 온라인과 전화로 진행됐습니다. 후보 간 차별성이 부족한 것도 관심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권리당원 투표가 40%, 대의원 투표가 45%로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 재보궐선거 패배에도 후보들은 현 정부와 차별화하는 대신 당원 표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강성당원이 의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이른바 문자폭탄에 대해서도 새 후보 모두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라는 등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도 후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막판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홍 의원은 노동정치의 최전선을 지켰다고 강조했고 송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우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민주당이 뭘 두고 기로에 섰을까요? 대선 경선을 연기할지 여부입니다. 네, 근데 내일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잖아요. 이런 와중에 대선 후보 경선을 연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친문을 중심으로 네. 경선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친문 핵심 의원은 채널A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경선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언급했는데요. 경선을 관리할 차기 당권 주자들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전원이 합의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 동의할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들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 우원식 후보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후보나 당원 뜻에 따르겠다 이런 말로 돌리는 건데요. 이게 4.7 재보궐선거 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난달 치러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문이 발단이었죠. 그럼에도 당원 당규를 바꿔 후보를 냈는데요. 당시에도 당원 뜻을 강조했습니다. 매우 높은 투표율과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투표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친문 당원들의 목소리가 큰데요. 이 지금 당원 의견을 따르게 된다면은 경선을 연기할 가능성이 큰 거죠. 민주당 당원 게시판의 여론은 지금도 이 지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예. 온라인에도
흥행도 없고 욕먹다 끝날 것, 드라마틱한 경선을 해야 한다며 연기론에 힘을 싣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당원대로 9월에 후보를 뽑으려면 6월부터 경선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내일 당대표 선출 직후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원칙 고수냐 변경이냐, 확실한 건 당내 분란이 커지면 득보다 실이 많을 거란 점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짚어봤지만 지금 야권도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탄핵의 늪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야권 대선 주자 상당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또 수사에 연루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선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지난 2017년에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동참했는데요. 네. 어제 5년 만에 대구 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찾아와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말을 여러 번 했죠. 탄핵을 뒤로하고 힘을 합치자는 뜻인데요. 아직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지만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윤석열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직 영전했고 소위 적폐청산에 관련된 수사를 총지휘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윤 전 총장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정치에 나서면 박 전 대통령 또 적폐 수사와 관련된 감정 해소가 야권 통합의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5일 미국을 방문한다며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죠. 4년 전 탄핵을 두고 얽힌 인연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전략적 인내를 앞세웠던 오바마, 또 단박에 해결하겠다던 트럼프. 이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대북 정책에서 그 중간쯤 되는 전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른바 실용적 외교 전략. 그 본질은 무엇인지 워싱턴 윤승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출범 100일이 지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3주 앞두고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다만 이전 행정부들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접근법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무협상보다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빅딜을 시도했던 트럼프의 일괄 타결 방식이나 And I think we can have a very good summit. I think we'll have a very tremendous summit.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방식. They are erratic enough. Their leader is personally irresponsible enough.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게 이번 행정부의 대북 전략입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대신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며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시도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새 전략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큰 틀의 기조만 소개됐을 뿐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을 평가하긴 아직 이르다는 반응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작년 6월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죠. 이렇게까지 발끈했던 이유, 탈북민 단체가 날리는 대북 전단 때문인데요.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판단해서일 겁니다. 당시 여당이 주던 국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우려도 무릅쓰고요.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금지법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탈북단체가 또 전단을 날리자 북한은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냅니다. 김정은 세습독재 끝장내자!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DMZ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날렸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북한의 통일의 메아리는 대북비라 살포 노름을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버린 것과 관련해 그 후과에 대한 남조선 사회 각계 우려와 분노가 높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취자 명의로 전단 대신 쓰레기 놈들을 날려라라며 탈북민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관영 매체가 아닌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비난했지만 확실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지난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 시행 한 달 만에 첫 위반 사례가 됩니다. 통일부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이 이 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 경찰은 단체의 주장대로 실제 전단 살포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오늘도 이기적이고 비판이 난무한 온갖 속세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만 이런 세상에도 울림을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준다는 뜻이죠. 이 말을 평생 실천한 정진석 추기경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삼나무 관 위에 성경 한 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고 정진석 추기경은 환하게 웃을 뿐 말이 없습니다. 그를 어머니처럼 따랐던 염수정 추기경은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32,605일을 마라톤처럼 살아온 정 추기경의 삶은 청렴 그 자체였습니다. 바지 한 벌을 18년 동안 입을 정도로 청빈한 삶을 영위하셨으며 일절 초대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을 내내 걸어왔기 때문에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지 이런 게 감사할 뿐이지. 새벽 4시에 일어나 독서와 집필 활동을 한 스승에게 제자는 이젠 그 수고를 내려놓기를 기원했습니다. 예수님 직영 공장에서 나오는 가나표 와인이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천상의 주님 식탁에서 편히 음미해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장례 미사에 230명만 입장 가능했기 때문에 성당 밖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시민들은 사진을 찍거나 성호를 긋고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 추기경은 고 김수환 추기경 옆 나란히 안장됐습니다. 묘비명은 정 추기경의 사목표어인 옴니부스 옴니아, 모든 이에게 모든 것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사랑의 아빠 김지환 씨, 아이 엄마가 떠나버려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정인 미혼부들 많으시죠? 사랑이가 7살이 된 이제야 법은 바뀌었지만 정작 미혼부들은 낙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 외 관계에서는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가족관계 등록법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국회는 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엄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최근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혼부들은 소송을 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착잡함을 드러냈습니다.
생색내기 형태지 이건 절대로 지금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재판들이 빨리 진행되지가 않거든요. 엄마가 출생신고에 비협조적이라는 사실도 재판에서 미혼부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해준다라는 그 입증을 어떻게 저기를 하냐고요. 법 통과 전 국회 논의 과정에선 유전자 검사 결과로 확인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친모의 현재 남편이 법적 아버지라는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며 난색을 표했고 국회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해 전면적 개정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5년 동안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건은 690건. 재판을 포기한 경우까지 생각하면 주민번호 없이 지내는 아이들의 숫자는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민법들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 통과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게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필히 고쳐져야 되는 법이지 이걸 돌아갈 수 있는 법을 찾아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이 밖에도 동거가족의 상속 적용, 비혼 여성의 출산도 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언제 재판이 끝나서 쟤를 출생신고할 수 있겠고 9살이나 10살에 학교 보낼 수 있다. 그런 희망 자체가 없어요. 기약이 없는 거죠. 채널A 뉴스 이었습니다. 하얗고 공처럼 생긴 물질이 바닥에 가득 깔려 있습니다. 5월의 첫날 전국 곳곳에 내린 우박인데요. 어젠 설악산에 눈이 15cm나 쌓이더니 오늘은 곳곳에 비가 우박으로 내렸습니다. 이 비도 요란하게 왔죠. 돌풍과 벼락을 동반했는데요. 대부분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은 내일 낮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경북 북부엔 40mm, 많게는 80mm가량 내리겠는데요. 이 동해상으로 강풍까지 거세게 불고 있어서 비바람에 의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비가 그치면서 다시 낮 기온이 20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는데요. 다만 아침엔 10도를 밑돌아서 오늘 입으신 두꺼운 외투는 내일 아침과 저녁에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일처럼 일교차 큰 날씨 예상되고요. 비는 화요일에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